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RRS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RRSP가 꽤 도입이 오래됐더라고요. 1957년인데 한 60, 한 어, 뭐 60 몇 년입니까? 이게 64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제도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 RRSP는 이제 노후에 그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과 관련된 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노후 자금을 개인별로 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RRSP를 통해 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을 하는 건데,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RRSP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 그 납세자 개인이 스스로 그 세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RRSP를 잘 활용을 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텍스 베니핏도 더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RRSP를 적립을 하고 사용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그 본인의 그 평생 기간 동안 그 소득이 어떻게 될지를 대략 예상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살아가면서 평생 소득이 높을 때 세율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그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아져요. 그걸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때는 RRSP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절세되는 세금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RRSP로부터 적립된 금액을 인출할 때는 자기의 그 적용되는 세금이, 세율이 낮을 때 찾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젊을 때 잘 나갈 때는 자기 이제 소득이 높으니까 그럴 때 이제 RRSP를 적립해서 세금을 좀 줄이고,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됐을 때는 들어오는 소득이 이제 적을 것이니까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을 것이고, 또 이제 노년에는 또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습니다. 뭐 경로우대 공제 같이 뭐 일정 나이가 지나면 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금 소득 공제라고 해서 연금 소득에 대해서 또 공제도 해주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 연금 소득에 대한 또 이제 그 배우자와의 그 소득 분할, 인컴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해서 결국 이제 그 나이가 드셨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세금 혜택이 있어서 세금이 많이 이제 적게 부과가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찾으면은 이제 세금을 적게 내니까 소득이 높을 때 적립을 해서 이제 소득이 이제 낮을 때 찾아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세율 차이로 인한 세금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금을 나중에 내니까 그러한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나중에 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이 RRSP를 사용할 때는 본인의 그 평생 그 소득을 한번 예상을 해 보셔서, 내가 이 평생 동안 지금이 가장 그 소득이 높을 때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RRSP를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RSP를 가입을 하면 그 65세 이후에 찾으라고 하는데, 사실 중간에 찾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세금을 일정 이제 내고 찾긴 하는데, 중간에 찾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찾는다면 굉장히 세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RRSP는 기본적으로 과세 이연이다. 물론 이제 세금을 돌려받긴 하지만 적립을 하면 사용을 하면이죠.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긴 하지만, 그 적립된 그 RRSP를 나중에 찾을 때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TFSA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RSP는 과세 이연이고 TFSA는 이익이 면세된다.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보셨듯이 그 순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이게 순소득 공제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소득이 그 텍스 베네핏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RRSP를 통해서 그 텍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소득 구간 언저리에 있으신 분이죠. 조금만 그 TFS를 넣어서 그 소득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텍스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환수 효과라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그 텍스 베네핏을 다시 뺏어가요. 그것을 이제 클로우백이라고 해서 환수를 해갔는데 이 RRSP를 통해서 그런 환수 구간에서 그 보조해주는 소득 구간 안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 환수를 안 당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에 뭐죠? CRB 캐나다 리커버리 베네핏 같은 경우에 지금 38,000불 오버되면은 50% 다시 물어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러신 분은 RRSP를 넣으면은 50%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그게 효과가 50%인데 이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RRSP를 사용하시는 게 본인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항목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원천징수 관련돼서 환급 받는 게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생각하면 처음에 많이 세금을 내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게 무슨 큰 게 좋은 거냐. 처음에 원천징수 할 때, 그러니까 급여를 예를 들어 봅니다. 급여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조금씩 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나중에 덜 환급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세금을 미리미리 많이 낸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 많이 돌려받느니 처음부터 조금씩 세금을 내고 나중에 덜 돌려받는 게 유리한 거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조삼모사라고 해서 반드시 환급을 많이 받아야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RRSP를 국세청에다가 미리 보고를 하면은 어떤 확인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다가 제출을 하면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줍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T1213이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거를 기재해 가지고 RRSP와 관련된 자료, 내가 뭐 RRSP를 매달 얼마씩 불입하겠다라는 그런 뭐 계약서 같은 거를 첨부해 가서 보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확인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직장에다 내면은 그 직장에서는 이제 보통 급여를 낼 때 원천징수를 할 텐데 그걸 감안해서 원천징수할 때 덜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주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RRSP가 급여소득자, 특히 이제 고액연봉자 같은 경우에 고액연봉을 받으신 분들은 원천징수도 금액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리 이 서식을 제출을 하면은 원천징수를 이제 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하면은 세금을 처음부터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처음에 많이 내놓고 나중에 뭐 많이 돌려받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RRSP를 통해서도 이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RRSP는 적립 한도라는 것이
이전 연도에 발생한 그 급여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나오는데 급여라든지 그 자영업이라든지 렌탈 소득 이러한 소득이 있어야지만 그 한도가 부여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TFSA는 모든 일반인들이 18세만 넘으면 동일한 금액의 한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그냥 6,000불로 정액으로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 RRSP는 본인의 전년도 근로소득 그리고 자영업소득, 렌탈 소득이 있어야지만 그 한도를 부여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의 매년 18% 전년도 소득의 18%만큼만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고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최대 27,830불인데 이렇게 되려면 한 15만 불 정도 소득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최대로 그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27,000불 정도 되고 어쨌든 전년도 소득의 18%만이 그 한도를 부여받으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71세 71살 되실 때까지 적립하실 수가 있어요. RRSP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립을 했는데 그거를 보통 적립을 하고 그 해에 다 그 세금 신고 시에 사용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적립 한도와 사용 금액이 일치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복잡하지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적립은 했는데 사용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사용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용액에 대한 관리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RSP는 어떤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절세 전략의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어떤 기간의 소득을 평준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평생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평생 소득이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높다가 어떨 때는 전혀 없고 막 이러면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일정한 게 좋아요. 소득이 이렇게 어떨 때는 뭐 20만 불씩 소득이 생겼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절세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동일하게 10만 불씩 매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거는 당연하죠. 소득이 높으면 높은 그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니까 괜히 높을 때 세금을 많이 내버리면은 그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큰 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일정하고 안정된 게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원들은 가끔 뭐 이렇게 과거의 급여를 소급해서 그냥 일시에 또 많이 주는 뭐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럼섬 페이 같은 것들이 또 있는데 뭐 노조가 강해서 그런지 갑자기 뭐 어느 때 보면은 그 럼섬 페이먼트를 뭐 엄청 또 많이 받고 뭐 그런 걸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일시에 그 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돼요. 갑자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RRSP가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끼리 그 소득을 나누시는 게 그 절세 전략이 좋아요. 그거를 인컴 스플리팅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같은 경우에 부부가 한쪽이 높은 것보다는 서로 소득을 나누는 게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근데 이 RRSP 역시 이러한 부부 간의 소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절세 전략, 그 기간의 소득을 평준화해라.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끼리 소득을 나눠라. 이 두 가지 원칙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것이 RRSP거든요. 그래서 그 RRSP 중에 그러면 배우자와 어떻게 소득을 나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RRSP는 그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일을 해가지고 급여소득이 높아가지고 한도를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불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그 10,000불씩,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이 하우스와이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일하신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분은 사실은 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그 2만 불의 한도를 배우자분하고 10,000불씩 나눠서 불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만 불에 대해서 불입을 해서 그 해에 그 남편분은 세금 절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2만 불. 하지만 적립은 남편분 10,000불, 그리고 그 아내분 10,000불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서 불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스파우절 뭐라고 하더라? 스파우절 RRSP라고 하는데, 배우자랑 그 금액을 나눠서 불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그 소득이 각자 나뉘어서 잡힐 거 아니에요. 어차피 RRSP는 반드시 인출을 해야 되거든요. 인출을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인출 시점에서 다 소득으로 잡힐 텐데 그것을 나눠서 적립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 노후에 인출할 때 부부가 같이 나눠서 인식을 하니까 세금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배우자도 이렇게 나눠서 적립을 했는데 나중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65세 이전에 찾을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자금이 또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배우자분께서는 소득이 없어. 그러면은 요게 처음에 그 적립을 할 때는 굉장히 소득세율이 높아서 적립을 해서 세금 효과로 인해서 그 세금을 절세를 했는데 나중에 찾을 때 배우자 명의로 지금 적립을 했으니까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전혀 없이 세금이 굉장히 낮거나 뭐 면세 구간에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배우자 명의로 적립을 한 거니까 배우자가 찾으면 그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또는 뭐 면세로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부부끼리 그 뭐죠? 그 소득을 이전시킴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그 배우자 적립을 한 후에 3년 내에 찾으면은 그렇게 안 돼요. 3년 내에 찾으면은 원래 그 한도를 가진 사람의 소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적립을 한 다음에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배우자가 찾으면 지금 이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3년 이내에 찾으면 원래 그 한도가 있었던 남편한테 그 과세소득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배우자한테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율을 낮추게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트리뷰션 룰이라는 게 원래 아무리 인컴을 나눈다 하더라도 본래 소득자에게 돌아가서 과세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RRSP는 잘 사용만 하면 그런 룰을 배제할 수가 있는 합법적으로 인컴 스플릿이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6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벌과금이라고 하는데 벌금은 아니고 세금입니다. 위드홀딩 텍스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미리 세금을 띄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드홀딩 텍스,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 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그 원천징수 세율이 10%에서 30%로 이렇게 다르게 띄고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그 본인의 최종적인 그 개인소득세 세금을 신고를 해봐야 돼요. 요거는 그냥 임시로 일단 뗀 거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소득세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소득이 높아서 높은 세율에 걸리면은 이 원천 징수한 것보다 더 높게 더 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인출을 해갔는데 뭐 면세 구간에 있다든지 세율이 굉장히 낮다면은 오히려 더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원천 징수 뗀 거는 임시로 한 거고, 본인의 이제 세금 계산이 최종 이루어져야 본인이 그 RRSP를 인출함으로 인해서 얼마큼 내가 세금 부담을 했는지는 그때 가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RRSP는 인출을 하는 순간 반드시 그 소득 금액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세금 정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T4 슬립, T4 RSP 슬립이라는 걸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듣고 계신 것 중에 그 지금 이러한 그 65세 이전에 인출을 해도 세금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홈바이어스 플랜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라이프롱 러닝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최초 취득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요 그 본인이 RRSP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은 이 중에서 1인당 35,000불까지 찾아서 세금 부담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면은 두 분이 7만 불까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RRSP를 찾을 때 세금 부담 없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15년 분할로 갚으셔야 돼요. 그게 찾아서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을 15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RRSP는 사실 거기 텍스가 붙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명의는 내 명의지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찾을 때도 세금을 내고 뭐 이렇듯이 비록 그 홈바이어스 플랜에다가 세금 부담 없이 썼지만 그거는 15년의 기간을 두고 반드시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롱 러닝 플랜 같은 경우는 그 교육비로 쓸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재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어떤 걸 직업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찾아가지고 쓰실 수 있고, 요거는 본인만 사용해야지 자녀한테는 줄 수가 없고요. 본인하고 배우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에 10,000불까지 쓸 수 있고 4년 한도로 최대 20,000불까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요것도 10분의 1로 나눠서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환 의무가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RRSP의 적립이나 사용은 그 소득이 높은 그 기간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해년도 세금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순소득을 낮춰서 텍스 베네핏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급여의 원천 징수도 줄일 수 있고, 배우자 분할 적립 가능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사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적립했다고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잘 세금을 계산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사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러한 게 고소득 구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텍스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도 환수 효과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때 이제 그 RRSP를 적립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RRSP를 인출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항상 그 소득이 없을 때,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인출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세금은 내셔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천 징수를 일부 하면 세금을 부담하고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을 때 인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과세에 대한 그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연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찾을 때는 반드시 그 배우자 그 RRSP 적립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인출을 하면은 이 RRSP 한도는 영원히 소멸이 됩니다. 사실은 RRSP 한도를 이용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텍스 베니핏인데 이렇게 인출을 해버리면 이제 한도는 영영 없어져요. 요것도 약간 TFSA랑 차이가 있죠. TFSA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찾으면 다시 한도가 늘어나서 또 불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1년을 기다려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그거는 회복이 되는데 RRSP는 이렇게 65세 이전에 찾아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한도는 없어집니다. 이제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홈바이어스 플랜하고 라이플 롱 러닝 플랜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 없이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본인이 세금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15년 또는 10년간 분할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노후 기간이 되시면 그때 가서 이제 RRSP를 이제 찾아서 쓰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금 소득에는 또 이제 그 배우자하고 이렇게 연금 소득은 또 배우자랑 또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있어요. 분할 소득으로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세금을 또 낮출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그 노년에는 굉장히 그 세금 부담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찾으면은 옛날에 젊었을 때 높은 세금을 낼 때보다 낮게 세금을 내고 찾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71세까지 71살까지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적립을 못하고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때 또 너무 많이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세금이 그때 또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RRIF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지스터 리타이어드 인베스트먼트 펀드인가? 그래서 요거에다 가입을 하면은 일시에 그 RRSP를 안 찾고 그 가입한 이후에 그 매년 일정 퍼센트로 찾아가실 수 있는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퍼센트만큼 나눠서 나중에 이제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RRSP를 다 적립을 하면 RRF로 전환을 해가지고 매년 이제 일정 금액을 찾아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년에는 이제 RRF로 전환을 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